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보면 볼수록 화가 나는 사건, 사고들, 분노 유발자들에서 준비해놨고요. 그리고 똘똘한 자산관리 비법, 머니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3월 5일 화요일입니다. 요즘 나들이 가고 이러는 분들도 많으시고 평소에도 주차하는데 보통 애먹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차장에서 정말 분노 유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얘기 좀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잠시 후 머니에서는요. 100세 시대 퇴직 이후의 삶이 걱정되신다고요. 국민연금 개시 전까지 활용할 수 있는 자산관리법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허재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2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부가 돌아오라고 제시한 데드라인이 지났지만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이 9천여 명에 달하는데요. 응급실에서조차 응급진료를 중단하는 등 의료 대란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정부의 데드라인은 지난 2월 29일이었는데요. 이 3일절 연휴 기간까지 복귀하면 정상 참작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정부는 날짜를 못 박아두고 3일절 지나서 주말, 연휴까지 조금 마음을 돌리지 않을까 그 기간을 기다렸던 건데요. 데드라인 나흘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전국 100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8,945명이 병원을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전공의들에게는 두세 달의 면허 정지 처분이 우선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면허 정지죠. 그런데 일부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면허가 취소가 된다고 해도 뭐 의사 그만하면 된다라거나 어차피 힘들었는데 안식년처럼 1년 푹 쉬다 오자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복귀 움직임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여기다가 인턴과 전임이 마저 대거 떠났다 이런 얘기인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이 레지던트 1년 차로 임용 예정이었던 인턴은 물론이고 인턴 예정이었던 의대 졸업생들까지도 90% 이상이 임용 포기를 전달했고요. 일부 병원에서는 그럼 그 선배들 격인 전임이 마저 대거 이탈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전임이는 전공의 과정 다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딴 뒤에 병원에서 이제 연구를 하거나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를 말하는데요. 이 전임의들이 그동안 교수들과 함께 병원에 남아서 병원을 지키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려고 애썼지만 이들의 이탈마저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은 사례이기 때문에 충분히 명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복귀 명령이라든가 강제 제재를 내리기도 어려운 현실이고요.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도 과부하 때문에 걱정입니다. 네, 이게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정부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그 정부는 예전에 봐줘서 이렇게 됐다라는 생각인 거잖아요. 그래서 2020년 의사 집단 행동 때와는 달리 선처는 없다. 구제해주지 않을 것이다. 이 내용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라면 졸업생도 없고 인턴도 없고 계속 이게 밀리다 보니까 최대 4, 5년간은 전국적인 전공의 부족 사태를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정부는 상급 종합병원의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거나 교수, 전임의가 당직 근무를 서는 경우에는 추가로 예비비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또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이달 중에 우선 투입하고 상황에 따라서 더 필요하면 추가 투입도 고려한다는 계획입니다. 의사들은 우리를 어쩌겠느냐 네. 이런 생각인 것 같고 정부에서는 예전하고 다르다, 강하게 하겠다. 그야말로 강대강 대결 구도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제일 힘든 건 환자들입니다. 환자들. 그럼요. 네.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의사들의 자리는 환자 옆인데 참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네, 어제는 새 학기를 맞아서 학교마다 입학식이 대대적으로 열렸는데요. 그런데 저출생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로 올해 1학년 입학생이 아예 없는 초등학교가 12개 시도 15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예비 소집 인원은 모두 36만 9천여 명이었는데요. 지난해 4월 기준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가 40만 1천여 명. 40만 명 선에 겨우 턱걸이를 했는데 올해는 이 40만 명 선마저도 무너져 버린 겁니다. 입학생이 없다는 건 취약하는 아동이 한 명도 없다는 뜻과 같은데 저출생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저도 그동안 뉴스로 많이 다루고 내년엔 더 심해진다 했지만 막상 입학식을 못 여는 초등학교를 보니까 충격적이었거든요. 지역별로 살펴보면 취약 아동이 없는 초등학교는 전북이 휴교한 2개 교를 포함해서 34곳으로 가장 많았고요. 경북 27개, 강원 25개 교, 전남 20개 교, 충남 14개 교, 경남 12개 교 등의 순이었습니다. 인천도 5곳, 경기 제주가 4곳씩, 대구와 부산이 각 3곳과 1곳으로 나타났으니까요. 광역시급에서도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놀이터에서 동네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들리지 않을 때부터 이미 예견됐던 것이었는데 네. 우리 사회가 너무 넋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고 그러잖아요. 네. 취약할 아동이 없는 학교 수가 지난 2021년에 112곳에서 지난해 149곳이다가 올해 157곳으로 증가를 한 건데요.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12일에 발표한 2024년에서 2029년 학생 수 추계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신입생 수는 내년에 31만 9천 명대로 감소를 하고요. 오는 2029년에는 24만 4천 명으로 이 30명 선 아래까지 무너져 내릴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없는 학교, 아이들이 없는 놀이터,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좀 보고 싶습니다. 밝게 웃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재벌 3세 사칭 사기 사건의 주범 전청조 씨의 공범 의혹을 받았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방조 등의 혐의를 받았던 남현희 씨에 대해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 남 씨는 자신도 피해자다. 그러니까 자신도 속았다며 이 공범 의혹을 부인해 왔는데요. 네. 자세한 소식 좀 전해주세요. 네, 이 사건 워낙에 유명해서요. 앞서 남현희 씨의 전 연인이었던 전청조 씨,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투자자들을 속이고 30억 원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당시 일부 피해자들은 이거 남현희 씨가 공범이다 이렇게 지목을 하면서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고소를 했었습니다. 이에 경찰이 지난해 11월부터 남현희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해왔는데요. 그간 남현희 씨, 전청조 씨 이렇게 두 사람을 여러 차례 대질 조사를 하면서 공모 여부를 수사를 해왔지만 어떤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넉 달 만에 공범 의혹은 벗은 건데 남현희 씨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속았다, 나도 당했다라는 건데요. 공범이 아니라고 하는데 믿어주지를 않는다라면서 억울함을 호소를 했고요. 남현희 씨 변호사 측은 남현희 감독은 전청조에게 농락당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범으로 의심받았다면서 다양한 증거를 제출한 결과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사소송 비롯한 관련 사건도 철저히 수행을 해서 문제없이 끝까지 마무리를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전청조 씨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항소한 거잖아요. 이제 항소 결과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본업만으로는 생활비 충당이 어려워서 부업에 뛰어드는 이른바 N잡러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월 평균 57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평일에는 본업, 이제 주말에는 부업을 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세히 좀 들어볼까요? 네, 예전에 투잡, 쓰리잡 이런 말 나오더니 이제는 N잡이라고 하죠. 2개 이상의 자연수를 의미하는 N과 영어로 직업을 뜻하는 잡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신조어인데요. 그러니까 예전으로 치면 부업,
뭐 이게 맞는 말인데 요즘에는 또 본업과 부업의 경계도 흐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경기가 어려워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연스럽게 본업 외에도 자꾸 추가적인 직업을 찾는 사례들이 증가한 겁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월 평균 국내 부업 인구가 57만 5천여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3년 전보다 13만 명가량 늘어난 수치고요. 특히 배달, 배송 등의 디지털 플랫폼 종사자 수가 가장 크게 증가했습니다.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업에 뛰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우선적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경제적인 이유가 있고요. 그중에서도 이른바 플랫폼 노동의 증가와도 관계가 깊은 것으로 보입니다. 배달도 그렇고 배송, 대리운전 같은 것도 앱으로 이제 플랫폼 중개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서 중개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플랫폼 노동은 주당 노동 시간이 일단 짧고 진입 장벽이 낮고 다른 일 하면서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디지털 플랫폼 종사자 10명 중에 4명은 부업형과 또 간헐적 참여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런 경향을 타고 최근에는 이거 무인 판매점처럼 부업 인구를 또 끌어들이는 업종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직장에서 일하면서 무인 자판기가 나 대신 돈 벌어주고 있다 이런 겁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서민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를 하면 앞으로 이런 부업 인구는 당분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18살 때 뭐 하셨습니까? 만약에 18살 때 집을 구해서 독립해라. 이거 어떨까요? 막막할 것 같아요. 20대에 독립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18살이면 너무 이르지 않나 싶은데요? 아직 이른 나이죠. 아직은 어른들의 보호가 필요한 나이가 아닌가 싶은데 이 18배 독립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바쁜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세상 속에서 남들보다 조금 일찍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아이들, 꿈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라는데요. 저는 반려동물도 좋아하지만 그 이외의 동물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사육사라든지 이제 반려동물 카페 창업이라든지 되게 많아요. 학과에서 열심히 실습을 하면서 열심히 그래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진정 하고 싶은 게 뭔지 여러 가지 또 고민 중에 있어요. 우주랑 관련된 천문학을 연구하는 거랑 제가 유럽을 좋아해가지고 유럽 여행도 하고 싶고 요리도 배워보고 싶고 관심사는 춤이랑 운동입니다. 춤이죠. 쑥스러워하면서도 음악이 나오자 돌변하는 아이들. 와, 춤 실력이 정말 대단한데요? 꿈을 키워가는 해맑은 아이들. 그러나 이들에겐 늘 따르는 자립이라는 숙제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만 18세 이후에는 보호가 종료되는 자립 준비 청년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일단은 연장 쪽으로 마음을 좀 더 많이 쓰고 있긴 하거든요. 돈을 좀 더 모아서 나가는 게 좀 더 든든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의 마음과 현실은 둘 다 연장이고요. 탄탄한 자립을 하기 위해서 연장을 할 것 같습니다. 꿈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걱정해야 하는 청년들. 저는 10년 후에 천문학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기부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서 후원받고 사랑받는 것처럼 커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매년 보호가 종료되는 자립준비 청년의 수는 약 2,000명. 이들은 만 18세 혹은 만 24세가 되면 자의와는 상관없이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데요.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일단 돈 관리, 금융에 대한 걱정이 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주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제 월세를 가거나 LH를 구해서 가는 경우에는 다 마련을 해야 돼요. 그 주거 환경을 구성하는 비용, 그 부분이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물론 그 전부터 하고 있지만 고등학교 때는 조금 더 금융교육 쪽에 초점을 맞춰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지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신용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금융사기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고 있고, 그런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정부에서는 자립수당이라고 들어보셨죠? 지금 월 5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립정착금이 몇 년 전만 해도 500만 원이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2천만 원으로.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심리정서 사업이라던가, 그리고 뭐 인턴십 이런 교육도 그렇고 자립지원 강화 사업이 많이 확충이 됐습니다. 사실 저희 아이들은 생계가 우선이다 보니까 자기 몸을 관리하기 위해 운동을 하는 비용을 쓰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비용까지 조금 더 지원이 된다면 아이들의 삶이 좀 더 풍족해지지 않을까. 삶을 살면서 누구나 한 번은 겪는 독립. 그러나 18, 70 어른들은 조금 일찍 혼자 세상에 나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강빈이고요. 올해로 자립한 지 8년 차가 됐고 대학교와 회사를 병행하면서 열심히 자립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자립을 했고요. 고등학교 졸업식 날 바로 자립을 했던 기억이 나요. 사회에 나간다는 게 설레고 기대됐던 것 같아요. 나는 빨리 자립해야 되니까 내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겠다 이 생각으로 급하게 했어가지고 첫 집은 되게 햇빛이 안 들고 막 조금 주변에 상가도 없고 그런 지역에서 지냈던 것 같아요. 18에 홀로 서기를 한 그는 집을 구하는 것부터 공과금 납부까지 모든 일상이 막막하기만 했다는데요. 자립 8년 차 박강빈 씨는 정부의 경제적인 지원 덕분에 자립하는 데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퇴소할 때 지급받는 자립정착금이 300만 원이었어요. 그걸로 이제 월세 보증금을 마련했었고 그 외에 자립지원으로는 디딤시아 통장 이렇게 2가지가 있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라든지 혹은 부모에게서 그런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런 청년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디딤시아 통장이라는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통장에다가 저축을 좀 모으면은 정부가 거기에 2배를 얹어서 적립을 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이 한 달에 5만 원씩을 모은다고 치면 정부가 거기에 10만 원을 얹어가지고 총 15만 원씩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고요. 이게 18세가 되어서 그 자립에 필요한 돈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쓸 수 있게 됩니다. 디딤시아 통장 후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누구라도 쉽게 후원이 가능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10,000 원을 후원해도 아동에게는 결과적으로 3만 원이 가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거든요. 이런 일반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올해부터 디딤시아 통장의 대상 기준이 확대됐는데요. 보호 대상 아동과 기초생활수급자, 만 18세 미만의 아동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뭐 대학교 등록금이라던가 결혼, 창업, 뭐 자격증을 따기 위한 진로 준비라던가 이런 목적성이 있을 때 해지하거나 아니면 만 24세가 넘었을 때 자유롭게 해지할 수가 있거든요. 당장은 내가 등록금을 직접 내야 했었는데 한 4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한 번에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디딤시아 통장을 해지해서 이제 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는 힘든 고민의 시간을 겪은 만큼 후배들은 조금 더 좋은 세상에서 살면 좋겠다는데요. 지원 제도들도 많고 민간에서 주는 도움들도 굉장히 많아요. 방 안에만 있기보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 이런 삶이 있구나, 이런 일상이 있구나를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아, 내가 살고 싶은 자립은 어떤 형태일까 그런 거를 꾸준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범죄자들이 제대로 된 죗값을 치를 때까지 우리의 정당한 분노를 하나로 모아보겠습니다. 분노 유발자들 배한진 변호사 그리고 신재현 씨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배한진 변호사님이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같이 하게 됐는데 저희가 아침부터 분노 유발자를 하면서 걱정인 것은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침부터 화가 나고 막 이러실까 봐 행복한 아침인데 네. 그게 걱정인데 이렇게 나쁘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좀 공론화해서 이러면 우리 사회가 좀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건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사실 검사할 때 그 나쁜 사람들을 이제 처벌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으로 이제 열심히 일을 했었는데 오늘 이제 그런 경험을 근거로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그 시청자 여러분들 분노를 유발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할 수 있도록 저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벌써 그 분노가 올라와서 막 목이 메고 막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크게 심호흡 한번 하고 분노 유발자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SNS에 올라온 사진 한 장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시죠. 야, 차들이 주차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기만 어떻게 주차해 놓은 거예요, 해도 저건? 이상하죠? 저 차는 어떻게 나가, 그러면? 아니, 이 안에 사람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니면 주차를 하다가 잠깐 뭘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야. 저렇게 세워놓고 간 거 같아요. 간 거예요. 간 거예요? 네. 맞죠? 네, 보시다시피 공개된 사진에는 주차 그 자리에 차를 반만 넣거나 대각선으로 세워가지고 이제 다른 차량이 나올 수 없도록 이렇게 주차를 해놨습니다. 네, 글을 처음에 이제 게시한 사람은 차주가 이제 한 번도 아니고 막무가내로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주차를 했다고 하는데 그 기간이 장장 1년 동안 이런 식으로 주차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전화해서 차 좀 빼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죠. 1년간 저랬으면 저거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글쎄 말입니다. 네, 근데 그 동안에 이제 전화기도 꺼놓아가지고 네, 차주분들이 이제 급하게 아침에 택시를 타고 가거나 이제 무리하게 차를 빼다가 접촉 사고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저게 저도 들은 얘기가 심지어 차주가 저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아니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저 아파트 인근에 학교에 다니는 교사였다고 합니다. 네? 선생님이? 네. 아, 이게 직업이 또 교사라고 하시니까 더 놀랍고, 이게 또 한두 번도 아니고 또 이게 매번 했다고 하니까 진짜 놀랍거든요. 이런 경우 견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근데 사실 뭐 차량을 장기간 방치하거나 이제 버려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차를 강제적으로 견인하는 건 사실상 좀 어렵고요. 또 이런 사람 특징이 자기 차에 대해서는 되게 또 소중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거 조금만 이제 뭐 흠집이 나면 이제 신고 한 해 만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주민들이 네티즌들의 조언을 얻어서 교육청에 이제 민원을 넣겠다라고 압박을 해서 이제 그 이후에는 사과하고 더 이상 저런 식으로 주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 1년 내내 막무가내로 그야말로 말이 통하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교육청에 민원을 넣겠다라고 말을 했더니 그제서야 달라졌다는 거잖아요. 교사라는 게 정말 충격적이네요. 상습적으로 남의 아파트에 와서 주차를 저딴 식으로 그쵸? 해놓고 네. 1년이 지난 다음에 거기다 알리겠다고 그랬더니 안 해. 참 끈기가 대단합니다. 자, 예상들 하셨죠? 오늘 분노 유발자들 공개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주차 전쟁입니다. 주차장 알박기에 보복 주차까지 주차장의 천태만상을 고발합니다. 오늘의 분노 유발자들, 주차장의 빌런들입니다. 주차선 무시하고 주차해서 문 안 열리게 하는 거 이거는 양반이고요. 네. 아예 그거는 개념이 없고 통로 막아놓고 뭐 별짓들을 다 해놨습니다. 이런 일들이 근데 더 큰 문제가 비일비재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한 명쯤 다 경험해봤잖아요. 주차장의 빌런들 유형별로 또 모아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3위입니다. 주차구역 위반. 뭐 자꾸 이 선을 넘어요. 이분들의 특징은 주차선이 있어도 그 선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대 주차하는데 그냥 똑하니 그냥 세워놓는 거야. 그 중간에 그냥 뭐 대고 그냥 가는 거예요. 바둑알 주차도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구역 다 막아놓는 거. 아니 주차 자리가 마땅히 있으면 거기다 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와가지고 툭 대놓고 나가서 다른 사람 꼼짝도 못하게 하는 그런 행동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행동들 영상으로 먼저 한번 만나볼까요? 이건 뭡니까? 근데 본 적 있어요, 세 개 정말. 차를 가로질러서 주차를 야, 저건 뭐예요? 됩니까? 이거 누가 봐도 세로로 세우는 주차 구역인데 가로 주차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석 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혼자 된 거예요. 근데 저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번 저렇게 주차를 했다는데요. 반복된 주차 만행을 참다 못한 주민들이 양쪽으로 바짝 붙여서 주차를 해요. 그리고 다음 날 가보니까 오토바이를 밀고 차를 빼서 나갔다는데 그죠?
네. 그날도 가로 주차 만행이 계속됐다고 그럽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차를 한 거예요. 오토바이를 빼고 나갔다는 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요. 네, 더 바짝. 저렇게 하여간 양쪽으로 대놨대요. 네. 저건 못 나가는 거지 뭐. 그렇죠. 뭐 주차의 신이더라도 저기를 나갈 수는 없겠네요. 아무리 네. 막 후진하고 빼도. 와. 그래서 예. 경찰차. 근데 경찰에 신고를 한 게 저 사람이래요. 아주 저 사람이 본인 차가 못 나간다고 못 나가니까. 본인이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아니 잘못은 네. 자기가 해놓고 당당하게 신고를 한 거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네, 결국 이제 차를 못 나가게 막은 차주들을 상대로 고소를 하겠다라고 말을 한 건데요. 사실 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렇죠. 자기는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 차 못 나가게 했다. 뭐 이런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당당하게 그렇게 신고를 했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분들이 벌을 받아요? 아니요, 그거는 법은 상식이기 때문에 네. 저는 처벌은 결국 어려울 것 같은데요. 가로 본능 그렇게 가로 주차한 분이 차량에 이제 선을 지켜 이제 주차를 했다라고 하면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고 주변에 있는 차들이 어쩔 수 없이 주차선을 이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주차할 당시에 주차 공간이 없었다라고 한다라면 뭐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양쪽에 주차한 사람들을 처벌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네. 상식이죠. 아, 그건 네.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논란이 계속되자 얼마 뒤 내가 그 참교육을 당한 차주라고 주장하는 한 누리꾼의 해명 글이 이제 올라왔는데요. 보시면 주차칸이 작아서 가로 주차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앞뒤 막은 차주를 고소하고 교통비와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아이고. 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 차주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표현이 적반하장 뭐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특히 뭐 아침에 막 이제 출근해야 되는데 막 저렇게 되어 있으면 진짜 막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은 저렇게 바짝 붙였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게 사전에 뭐 저런 방법 말고 좀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자꾸 저러는데. 네, 안타깝지만 이제 그 주차장, 사유지인 주차장에 주차를 이제 엉망으로 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뭐 공권력이 개입하는 법률은 지금까지는 없고 이제 자치 규약에 따라서 아파트 내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먼저 사전 공지를 한 후에 경고 스티커를 붙이는 그 정도의 방법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냥 정상적으로 새로 주차했으면 나갈 수 있거든요. 네. 본인이 가로 주차해서 못 나간 건데 이걸 또 신고까지 했습니다. 뭐 다행히 이후에 이 차량은 이제 모습을 감췄다고는 하는데요. 상식선이거든요. 아, 늘. 상식이죠, 네, 저건. 상식 밖의 일은 정말 아닙니다. 자, 이런 분들이 또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번엔 또 어떤 분노 유발자가 있을지 한번 보여주세요. 자, 주차장의 빌런들 2위입니다. 이 자리는 내가 맡았다고요. 주차 자리 맡깁니다. 저거 우리 전에도 한번 봤죠. 맞아요. 정말 영상 보기 전에 알 것 같아요. 이거 보통 이렇게 왜 주말에 이렇게 백화점 같은 데 가면 마트 갔을 때, 네. 자리가 너무 없으니까 이걸 자리를 미리 맡아 놓더라고요. 차 대신에 이런 일이 진짜 있어요. 네. 사람이 와. 또 서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가방으로 이제 주차 자리를 맡는 건 기본이고 차가 이제 들어오려고 하면 거기에 들어 누워가지고 막 항의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싸움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분노 유발 영상을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네. 들어 넣었어. 진짜. 야. 누워 있는 거예요. 그냥 막 빵빵 하는데도 듣지도 않아요. 그냥 얼굴 딱 가리고 누워 있는 겁니다. 주차장은 차가 들어가 있는 데인데 저 사람이 그냥 저러고 누워버렸으니 어떡해. 저게 네. 뭡니까?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또 다른 영상 한번 보실까요? 네. 진짜 이거 봤어요. 주차하러 갔는데 저렇게 사람이 딱 막고 서 있는 네, 거죠. 맞아. 차가 오면 근데 비켜줘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내가 먼저 맡았다 이거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차를 이제 밀고 주차를 하러 오니까 상대방이 막 이제 막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언쟁으로 이제 비화되는 겁니다. 이야. 예, 이런 걸 이제 화면으로 한번 재구성해봤는데 네. 같이 한번 보시죠. 여기는 주차장이지 사람이 서서 자리 맡아두는 곳이 아니에요. 나오세요. 주차할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상대편 가족이 주차한다고 사람이 와서 맡았잖아. 뭐가 문제인데? 여태 기다렸는데 얌체 주차하려고 그래? 어린 것들이 까불고 있어. 저리 가! 이랬다는 거예요. 야,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그 마지막 말이 어린 것들이 까불고 있어 저리가? 뭐
나이 얘기 나오고. 할 말 없으면 나오는 말고 너 몇 살이야? 맞아. 할 말 없을 때 나오는. 그러니까 정말 아까 변호사님이 왜 법은 상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런 경우 보면 정말 뭐가 상식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정말 혼돈이 오는데 저렇게 사람이 원래 이렇게 막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상식적으로 굉장히 이제 위험한 행동은 당연한데요. 안타깝게도 이제 현재는 법적으로 이제 규제할 만한 규정이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주차장 통행로를 가로막아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지금 발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요, 노상 주차장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할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건데 일단 이 법이 통과가 되어야 제대로 된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저러다 정말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조금이라도 차에 닿기라도 하면 신고할 거예요. 또 난리 나죠 또.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운전하시는 분들도 조심해야 되는 게 상대방이 아무리 이제 과실이 크다고 해도 이제 차 대 사고, 사람 대 사고는 결국에는 그 운전자도 이제 형사적으로 입건이 돼서 수사받고 조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억울함을 호소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안전운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상식 밖의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생떼를 쓰는 거야. 아니 그냥 상식 밖의 사람 또는 상식 밖의 분 이러지 말고 상식 밖의 자. 사람이라고 상식 밖의 자. 상식 밖의 분 이런 표현 안 쓰겠습니다. 분노 유발 자. 네. 근데요, 이건 애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대망의 1위 공개합니다. 1위. 보여주세요.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성 길막 주차입니다. 말 그대로 너 한번 당해봐라. 어디 한번 가봐. 세상에. 아파트에 비일비재해요. 이렇게 갓길 주차 옆으로 주차해놓고 사이드 채워놓고, 그쵸. 그리고 저 전화번호도 안 남겨놓고 그냥 잠적해버려. 맞아요. 전화번호 남기면 그게 양반이죠. 전화번호 안 남기면 그냥 사라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글에 따르면요. 자, 지난 1월부터 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입주민이 차량으로 막았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주차장 입구 진입로에 차량 2세대를 불법 주차하거나 쓰레기를 투척했다는 내용인데요. 온라인상에서 이른바 부산 아파트 주차장 사건으로 불립니다. 이 때문에 입주민 간 갈등을 빚었다고 합니다. 저 무슨 짓입니까 저게? 막아놓은 거죠? 저기 실제로 아파트 이 진 출입구를 그냥 떡하니 그냥 막아놓으면 그래요. 그거 뭐 드나들 수가 없겠네요? 어떻게 그렇죠.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그 문제 차량이 그 경차 전용 구역 이제 2대에 걸쳐서 이런 식으로 주차를 하는 바람에 경비원한테 이제 구두로 이제 주의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경비원이 그런 그 주차 위반 스티커를 이제 창문에다가 붙이니까 거기다 항의하는 목적으로 저런 식으로 주차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본인이 먼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경차 주차장에 그걸 왜 세요? 그래서 스티커를 붙였다고 그래. 아파트 입구를 막아서면 전 주민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 공개된 이런 사람의 이제 만행이 한 4차례 정도 되는데요. 입주민이 공개한 사진에는 입구 차단기 바로 앞에 이제 차량을 주차해 놓은 경우도 있었고, 차량 2대가 입구 차로 2개를 동시에 이제 막은 경우도 있었고요. SUV 차량이 경차 전용 주차 공간 2자리를 차지한 모습이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한번 이제 골탕 한번 먹어봐라 이런 이제 심리겠죠. 와, 뭐 특정 차량 앞을 가로막거나 혹은 항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파트 전 입주민이 쓰는 그렇죠. 그런 공간을 아예 못 쓰게 막아버렸습니다. 정말 상상 초월인데요. 주민들의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를 빼달라고 했더니 오전 10시에 차를 뺄 테니까 건들지 마라. 내 차 건들면 불을 확 싸질러 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정말 황당한데, 그리고 SNS에 저렇게 올라왔는데 아랑곳하지 않았답니다. 방법은 법적으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는데 저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당시 이제 출동한 경찰관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제 차주가 직접 스스로 차를 뺄 때까지 조치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굉장히 좀 소극적인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이제 의율이 가능한데, 이 차를 이제 가로막은 위력으로 인해서 관리사무소의 그런 주차장 관리 업무를 이제 방해했다라고 충분히 인정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관 직무집행범에 따라서 그 위험을 이제 제거하기 위한 견인 조치나 아니면 차주에게 구두 경고를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파트에서는 이 차주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해서 수사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주차 갈등은 사실 하루 이틀 지난 일이 아닙니다. 그 양상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서 9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유지 불법 주차 민원 건수가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6만 1,265건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사유지 불법 주차 민원 건수가요. 10년 새 150배나 늘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사소한 주차 시비가 뭐 법정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네, 작년에 한 40대 여성이 주차 시비가 붙은 상대방 차량 앞에 이제 차를 주차하는 이제 이른바 길막 주차를 하는 바람에 법원의 판단을 받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근데 법원에서는 이 40대 여성에게 죄가 없다라는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상하네요. 이게 뭐 어쩌다 그런 게 아니라 일부러 지금 길을 막고 있으니까 고의성이 있을 텐데 어떻게 죄가 없다고 판단을 하게 되나요? 네, 작년 4월 서울 소초구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예, 주차 자리를 물색하던 40대 여성 A씨 한 차량이 빠지면서 자리가 났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앞에서 운전하던 B씨가 후진해서 자리를 차지하면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결국 A씨는 B씨 차 앞에 자기 차를 이제 주차해서 길을 막아버리는 속칭 이제 길막 주차를 하고 자리를 떠나버렸죠. 아니 근데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아까도 이제 주말에 백화점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가면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안내하는 사람이 있지만 차를 빙빙 돌리잖아요. 나오면 들어가려고. 근데 이렇게 가다가 그 앞에 있는 자가 탁 들어와요. 참 어쩔 수 없을 때 있는데 그럴 땐 참 답답하거든요. 답답하고 뭐 그렇겠지만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내 자리가 아니었겠거냐고 저는 다른 데 찾으러 또 가거든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 화를 못 참은 거죠. 네, 그래서 이때는 B씨가 이제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A씨가 오히려 세게 나왔습니다. 변호사 사든지 벌금 내든지 할 테니까 사건 접수해라. 사과 안 하면 절대 차 안 빼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분 이렇게 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강력하게 나올 수가 있는지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아니 지금 경찰분들은 이렇게 중간에 껴서 다른 좋은 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시간 피해가 엄청 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결국에 검찰에서는 사건을 수사를 해서 이 A씨의 행동이 B씨의 운전 업무를 이제 방해했다고 해서 벌금 100만 원으로 약식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A씨 여기에 이제 굴하지 않고 무죄 주장을 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재판부 과연 누구의 편을 들어줬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잘못은 뭐 A씨가 한 것 같은데 길 막은 B씨 사람이 하니까. 네, 아닙니다. 재판부에서는 길막한 그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그래요? 네. 이 A씨가 이제 길을 막은 사실관계는 인정을 하지만 그 B씨의 그런 업무가 무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게 업무방해죄 업무가 아니다라고 본 겁니다. 네. 뭔 소리지? 업무인가? 네. 아니 일을 해야만 업무입니까? 거기서 뭐 볼일 보고 이러는 것도 다 업무의 한 범주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납득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이제 형법상 업무방해 업무에는 그 사회적 지위와 이제 계속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히 무직인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운전을 했다라고 하면 업무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야 이게 무직이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내가 거기 가서 그걸 뭔가를 하는 행위 그 자체를 업무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쵸. 그거를 떡하니 막아놓고 내 시간을 방해했는데 맞아요. 이 시간은 무직이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이 안 된다. 법은 이렇게 본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직업 유무에 따라서 이게 법이 처벌될 아니 수도 법이 있고 상식선이라면서요. 그러니까 판례 중에는 이제 교실에서 수업받는 학생의 어떤 수업도 업무가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게 왜 업무가 아닙니까?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학생이 중요한 업무인데? 것 같습니다. 아니 애가 거기서 공부를 하면은 엄마가 수업료를 냈을 텐데. 맞아요. 그러면 시간당 계산해서 수업료를 주든가. 그렇죠. 이게 아니 변호사님 상식인데요? 법이 상식선이라면서요. 상식인데 이게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법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네. 이거 분노 유발자가 또 다른 곳에서 또 이렇게 분노가 직업의 유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 상식. 아니 내가 놀고 싶어서 일이 없냐고 그러니까 더 화나네요. 정말. 야, 뭐 어쨌거나 잠시 분노를 가라앉히고 자 이렇게 뭐 법적인 분쟁으로 끌고 가는 경우 어떻게든 해결이 된다면 다행입니다만 사소한 주차 갈등이요 뭐 차량 파손뿐만 아니라 폭력과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지난해 여름 정말 온 국민을 경악하게
살게 만들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아마 보시면 기억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주차장 시비 문제로 3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바로 이 영상입니다. 네. 저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사건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가해자 일행이 차량이 이중 주차로 피해자의 차를 막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 여성이 차를 빼달라고 하자 시비가 붙은 거예요. 이러고 때린 거예요. 계속 그 머리를 때렸고요. 그 옆에 있는 남성은 보고만 있었습니다. 여성분은 계속 좀 누가 좀 말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정말 끔찍하고 또 처참했죠. 아마 이 영상을 풀로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본 분들은 정말 그 분노가 이 건장한 남성이 뭐 하여간 3명이죠. 네. 그 여성 1명을 막 이렇게 무차별로 때리고 이러는 장면인데 그때 아주 뭐 정말 저 인간으로서는 못할 짓을 했다 그래요. 맞습니다. 막 뭐 침도 뱉고 그랬다고. 네. 아무도 말리는 사람도 네. 없네요, 옆에. 손찌검도 모자라서 그 피해자에게 침을 뱉었고요. 그리고 또 옆에 있던 글쎄요. 그 가해자의 아내는 그때 그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네. 괜찮아, 나 임신했다고 하면 돼 라면서 오히려 그게 충격적인, 때리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내가 맞았다고 주장하겠다? 네, 네. 큰 피해를 입게. 이거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정말 충격적이었던 그리고 그렇죠. 주변에 말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네. 놀랐거든요. 이 사건으로 이제 A 씨, 그 피해 여성은 갈비뼈가 이제 2대나 이제 부러지고 척추 근육이 파열이 돼서 무려 이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전직 보디빌더 가해자는 아까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자신과 아내도 이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만삭의 아내가 배를 찔렸고 자기도 이제 어디 긁혔다라는 식으로 이제 쌍방 주장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아니었거든요. 영상 보면 그렇죠. 아니, 네. 변호사님, 네. 이런 경우에는요, 지금 안 맞으려고 막 이렇게 저항하고 막 정당 방어라고 봐야지, 이거를 쌍방으로 보기에는 이건 좀 네.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저게 어떻게 예. 쌍방이지? 그럼요. 법은 상식입니다. 그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저도 봤는데요. 절대 이제 쌍방이라고 볼 수 없고 경찰도 마찬가지로 이제 피해 여성이 일방적인 이제 피해자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는 만삭인 자기 아내가 폭행당하는 것을 이제 오해를 해서 화가 나서 이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폭행 저럴 수가 있네요. 오해를 했다? 근데 네. 저 화면에는 그게 아닌데 어쨌든 이분 판결 어떻게 나왔어요? 이분의 이제 판결 전에 이제 구속영장이 당연히 청구가 됐죠. 저 영상을 보면 이제 피해가 굉장히 중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저거 봐.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법원에서는 기각이 됐습니다. 아니 왜요? 상식선이라면서요? 예. 법이 상식이라며. 맞습니다. 왜 기각이 돼요? 제가 이제 영장 전담 판사라면 당연히 이제 구속했을 만큼 이제 범행이 중대한데 네. 법원에서 이제 구속 사유,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의 염려가 없고 증거 인멸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을 시켰습니다. 구속이 안 돼요. 저렇게 네. 막 폭행을 막 무차별로 막 했는데 네. 구속이 안 되면 누가 구속이 돼야 될까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결국에는 전치 6주의 상해이기 때문에 재판으로 이제 정식으로 넘어가서 아마 이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뭐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중한 범죄는 분명합니다.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저 본 입장에서는. 그거를 판결하시는 분이 그 영상을 봤나? 그러니까요. 네. 좀 봤다면 네. 그렇죠. 맞아. 굉장히 위험하고 근데 이래요? 네. 상식이란. 그러니까 계속 그 말이 나오네. 정말. 네, 자, 이 주차 시비로 인한 폭행 사건 심하면 또 생명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사례가 있어요. 작년 6월인데 네. 주차 이웃 주민하고 주차 문제를 다투다가 일본도를 휘둘러서 이웃 주민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차 문제로 2년 동안 갈등을 빚다가 앙심을 품고 칼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네, 당시 검찰 이 살인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이제 구형을 했지만 징역 25년형이 선고되면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당시 이제 피고인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지만 수사한 결과 이제 CCTV를 사전에 제거를 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그 일본도를 집에서 미리 준비하는 등 이제 계획 범행이 인정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피해자를 여러 번 베거나
이미 쓰러진 피해자를 다시 공격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했었습니다. 네, 가해자는 노인 검객으로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었던 무도인이었습니다. 누리꾼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면요. 한 번에 화를 참지 못해서 감방에서 여색을 살인을 할 거면 무술을 왜 배우냐. 인격 수양이 없는 무술 수련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걸 보여준다. 뭐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맞는 얘기죠. 무도인이 어떻게 그렇게 이건 말이 안 되죠. 말 안 됩니다. 자, 사실 주차 문제가 사소해 보이지만 이게 쌓이고 쌓이면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거거든요. 네. 이거 정말 우리 주변에서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일이라서요. 평화로운 해결 방법이 뭐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차 시비가 크게 번지기 전에 조율하고 뭔가 즉각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니까 보통 이게 내부 규칙보다는 좀 더 강한 이런 법적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예. 이제 주민들이 이제 관리 규약을 통해서 스스로 어떤 제재를 가하는 그런 방법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사적 제재는 또 다른 이제 분쟁을 야기하기 때문에 법에서 이제 명시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행정 제재의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가 이런 주차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공동주택 관리법 이제 개정안이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빨리 이런 법이 통과가 돼서 주차장 분쟁이 좀 효과적으로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빨리 뭔가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법적인 부분이 개선이 되면 훨씬 좋겠죠. 근데 SNS 같은 거 보면 우리가 봐도 황당한 주차 사건에 대해서 그 개인이 사적으로 응징하는 부분 네. 이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박수를 치잖아요. 네. 예, 이게 이제 제대로 제도화돼야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뭐 땅은 좁고 차는 많고 주차 공간은 부족합니다. 앞으로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네.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나 방법이 네.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걸 하면서 좀 주책맞게 오버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저도 그런 일을 당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다 겪었어요. 다 저도 겪었어요. 겪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화가 납니다. 분노가 유발이 되는 거지. 네. 자, 배한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돈에 대한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머니 김현우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주제 영상에서 봤는데요. 소득 공백기. 그야말로 소득이 없는 시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언젠가 그때가 온다니 덜컥 좀 겁이 나고 무섭기도 합니다. 20대 사회초년생 뭔 모르고 막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죠. 네. 30대 어느 정도 뭔가 일이 익숙해요. 더 열심히 합니다. 40대가 되면 뭔가 이제 기획도 해야 되고 아이들도 있고 커리어가 쌓인 회사 생활 정신없습니다. 네. 그러다 훅 하고 50대가 되죠. 내 노후는 어떡하지? 준비하려고 하다 보면 막막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정신 딱 차리면 그냥 50대가 돼버립니다. 맞아요. 저희 집에도 이제 가장이 50대 이제 환갑 이제 잔치도 열어줘야 되는데 이제 주위에 보면은 네. 이제 그 퇴직 압박을 받으시는 이게 지인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네. 그걸 보면서 이제 저희 집 가장은 젊을 때 이제 조금이라도 더 벌어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맞는 거예요, 소장님?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실 네. 거예요. 젊을 때 많이 벌어야지, 바짝 벌어야지 하는데 사실 또 그 시기에는 쓸 게 많습니다. 아이들 한창 커가고 이럴 때는 내 노후 준비는 생각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코앞에 닥쳐오면 그때 가서 덜컥 이제 걱정을 하시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믿고 있는 게 국민연금 이런 공적연금인데 퇴직 이후에 공적연금 같은 게 나올 때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하잖아요. 이걸 뭐 은퇴 크레바스, 소득 공백기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보통 일반적인 직장인들의 정년을 보면 60세까지긴 하지만 요즘에는 뭐 50대 초반에도 나올 생각을 하고 계세요. 네. 정년이 많이 짧아져가지고 뭐 60까지 버틴다고 하더라도 공적연금이 65세부터 나오니까 뭐 길게는 이제 5년 정도, 이 정도는 소득이 전혀 없는 시간이라서 이 시기를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시기에 이제 생활비에 대한 압박이 네. 좀 시작이 될 텐데, 자, 생활비 그럼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 한번 보시면요. 정리해 드릴게요.
2024년 기준 가구당 최저 생계비가 1인 기준은 133만 원, 2인 기준 220만 원이 넘더라고요. 노후에 보통 부부가 같이 사는 경우가 많으니까 2인 가구 기준으로 5년이면 1억 3천만 원이 넘고요. 10년이면 2억 6천만 원이 넘게 필요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소득이 딱 끊어지고 연금 개시까지도 5년에서 10년이 남은 상황이면 막막하죠. 대체 그 돈이 어디서 나오나 싶고. 이것도 60세에 직장을 그만둘 수 있다는 전제하에 65세 5년이에요. 네. 근데 요즘에는 훨씬 그 전에 끝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 전체를 보면 5년이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앞으로 감당해야 되는 5년은 엄청 깁니다. 대통령 임기예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엄청 긴데요. 엄청 길어요. 5년. 네. 요즘은 또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도 없어서 이게 직장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고 네. 공무원들도 걱정이고 자영업자들도 걱정이고 그렇습니다. 뭐 자영업자는 사실 뭐 정년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생각보다 일찍 일을 마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야, 그 노후 보장되지 않아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옛날 말입니다. 2016년에 공무원연금이 개혁되면서 사실상 공무원연금도 이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65세부터 지급이 되거든요. 그분들도 소득 공백기가 있는 거는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득 공백이라는 것은 이제 전 국민의 고령화가 시작되는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의 고민거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좀 제가 와닿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이게 노후 생활에 발목 잡는 게 자녀다. 옛날엔 좀 잘 키워놓으면 이게 자녀가 노후 대책이 됐는데 이제는 오히려 노후 리스크가 자녀다. 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식 걱정 때문에 참 또. 네, 맞습니다. 요즘은 뭐 30대, 40대가 돼도요. 독립하지 않고 부모에게 얹혀 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정작 이제 부모님 학교 보내고 뭐 유학 보내고 뒷바라지 다 하고 이제 좀 날 좀 떠나주겠지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저희도 이제 가장이 이제 50대인데 이제 그 아이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또 정말 앞으로 얼마를 더 열심히 또 일해야 되는지 조금 막막합니다. 네. 그 집 50대 가장은 그래도 애들이 고등학생이고 그렇잖아요. 우리 집 50대 가장은 애가 이번에 초5 됐어요. 도심각해 어떡해요. 네, 저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언제 키우나요, 초5? 야, 그래도 뭐 무럭무럭 커가더라고요. 알아서. 근데 이제 소득 공백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내 나이가 어느덧 일하기에는 늙었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노령연금을 받기에는 또 젊다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애매해져 버리거든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을 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 일자리를 찾는 것도 쉽지가 않죠. 뭐 마음에 드는 일자리는커녕 이제 뭐 나이가 드셨으니 조금 저희 같은 일은 곤란합니다. 이렇게 거절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나마 이제 공공이 지원하는 뭐 노인 일자리 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그런 것들도 경쟁이 치열하고 소득으로 끊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일자리들도 사실상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 구한다고 해도 전에 또 문제가 되는 게 조금만 그 금액이 넘어가면 또 기초연금 받는데 또 문제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렵죠. 이게 그래서 오늘은 이 소득이 있는 시기 그리고 그게 딱 끝나서 국민연금이 나올 때까지 이 소득 공백기, 이 공백기를 어떻게 대처하면 되느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점적으로 이제 알려주실 텐데 그래서 저희가 짚어볼 게 가교연금이거든요. 가교연금을 알려드릴 건데요. 가교연금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이 다리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있을 때와 그다음에 공적연금이 나올 때까지 이 공백 기간을 이어주는 다리, 요 역할을 한 게 이 가교연금이라고 하는데 요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이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계획을 먼저 좀 세워야죠. 어떻게?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파악해야 될 게 국민연금 가입자라면은 노령연금,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때까지 뭐 몇 년이나 남아 있고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하느냐, 요걸 또 따져봐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예전에는 60세였지만 이게 출생 연도에 따라서 뒤로 점점점 늦춰져서 65세로 지금 연장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올해 은퇴하시는 이 60세 같은 경우에는 1964년생이시니까 이분들은 국민연금이 63세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당장 이제 3년 동안은 공백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신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65세에 나오는 거니까 60세에 은퇴하셔서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 짧게는 3년, 그다음에 노령연금, 기초연금 나올 때까지 뭐 5년, 이렇게 3년에서 5년의
공백 기간 동안 얼마 정도의 소득이 필요하고 얼마까지 내가 이 준비해 놓은 돈이 있느냐, 예를 들어 뭐 퇴직금 같은 걸로 얼만큼 충당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부족한 생활비를 계산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계산이 딱 나왔어요. 네. 그럼 다음 단계는요? 알려주셔야죠. 네, 나머지 단계는 오늘 준비된 개별 사연을 통해서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연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갈까요? 60세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남편이 퇴직을 앞두고 얼마 전부터 퇴직 후에 일할 곳을 찾고 있는데 나이가 많아서인지 녹록치 않습니다. 열심히 살았으니 이제는 우리 부부 둘이 즐기면서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남편은 일자리가 고민인 것 같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10억짜리 아파트를 마련해 둘이 살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편안히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네. 요즘에 신체 연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실은 60이면 예전 같으면 마이너스 해서 50이에요, 50. 신체 연령. 맞아요. 그러니까 일은 더 할 수 있는데 직장을 떠나야 되는 거고 연금 개시까지는 5년이 남은 상황이고 이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적극적으로 일을 구한다고 하셨는데요. 퇴직 전 18개월 동안 통산해서 180일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실업급여 하는 거의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라고 하는데 직장을 잃으면 아유, 직장 잃으셨으니까 어떡해요 해가지고 위로금 형태로 주는 게 이 구직급여가 아니라 다음 직장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동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어떤 자금을 지원해준다. 이런 보험금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사연에서 뭐 정년퇴직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요? 이 부분 많이 모르고 계신 부분인데요. 정년퇴직이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니까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년퇴직도 이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뭐 잘리거나 아니면 회사 상황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을 하게 되면 그때 나오는 게 이 실업급여라고 알고 계신데 우리가 정년을 마치게 돼서 회사에서 나가주세요라는 말이 없으면 사실상 계약직으로 전환돼서 계속 연장 근무를 하는 것이 이 기본적인 값이에요. 그런데 보통 이제 정년이 됐으니까 나가주세요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일을 그만하게 되죠. 근데 그런 경우에도 비자발적 퇴직으로 봐서 다음 일자리를 만약에 구하신다 그러면 이 구직활동, 이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후에 뭐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다음 직장을 구하시거나 뭐 이런 여유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구직급여를 신청을 하시고 좀 여유를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구직급여, 실업급여는 임시방편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만 나오는 그리고 그게 뭐 충분하게 많이 나오진 않잖아요. 뭐 근로 기간에 따라서 또 다르게 나오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소득을 다 충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가교연금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일단은 퇴직하시는 분 입장에서 갖고 계신 자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걸 이용해서 연금을 받으시는 거죠. 네, 퇴직자에게 어떤 자산이 있는지 그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우선은 이제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하신 뒤에 받는 퇴직금이 있을 거고요. 추후에 받을 국민연금 요 세 가지가 있겠죠. 이 자산 중에서 가장 큰 게 뭘까요? 집이요. 집. 그렇습니다. 저도 집인 것 같아요. 예, 눈에 보이고 가장 크고 가장 비싼 게 대부분 집입니다. 네. 이 집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이 대출의 형태로 받는데 그걸 이제 연금식으로 받는 것이 이 주택연금입니다. 일단 55세가 넘어서 퇴직을 하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공시지가 12억 원 이하다. 그리고 부부 중에 한 명이 그 집에서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 집을 담보로 해서 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10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아파트를 담보로 일단 연금을 신청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가장 궁금한 건 그래서 얼마를 내가 매달 받을 수 있는데 이거잖아요. 네, 10억짜리 집을 맡기고 연금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몇 살 때부터 신청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연금 월 지급금 예시를 보면요. 60세에 신청했을 때 기준으로 1억당 약 20만 원 정도의 연금을 평생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60세에 10억 원짜리 집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월 200만 원 가량의 연금을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 거죠. 월 200? 아까 전에 그 2인 최저 생계비가 네. 200이 좀 넘으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200을 받게 되면 약간 이제 소일거리 조금 하시게 되면 그렇죠. 2인이 약간 이제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겠네요. 네, 그 정도는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60세에 이제 바로 200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조금 소일거리 하시면 한 300 정도. 그렇죠. 그리고 65세부터는 연금이 나오니까 그렇죠. 이걸 합하면 꽤 괜찮은데. 많아집니다.
있습니다. 언제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지급 방식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총 2가지가 있는데요. 종신 지급 방식과 확정 기간 방식 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종신 지급 방식을 선택하시면 이 주택연금 가입자와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두 분 모두 생존해 계실 때까지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오늘 사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퇴직금이 어느 정도고 또 국민연금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리고 그에 비해서 부족한 생활비가 얼마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셔야 될 텐데요. 초반에 좀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나는 이제 젊었을 때 조금 놀러 다니고 뭐 운동도 하고 그럴래. 그러면 초기 증액형 그리고 아니야 나중에 갈수록 뭐 병원비도 많이 들 것 같고 생활비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정기 증가형 이게 뒤로 갈수록 더 많이 나오는 거고요. 나는 변수 없이 그냥 꾸준하게 60세에 받든 뭐 80세에 받든 똑같은 연금이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정액형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택을 이용해서 그 소득 공백기를 보낼 수 있고 보내면 된다라는 이야기 한번 짚어봤고요. 이어서 2번째 사연도 궁금합니다. 네. 보여주세요. 1969년생 가장입니다. 임원 승진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년째입니다. 몸이 힘들어서 내년엔 은퇴하려고 하는데요. 하필 제 나이부터 국민연금을 65세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아직 연금을 받기까지 10년이나 남았는데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러셨어요. 임원까지 하셨는데 이런 분들도 노후가 고민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그쵸. 열심히 일만 하시네요. 네. 그래도 또 퇴직금도 있지 않으실까요? 그 임원을 또 6년이나 하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퇴직금이 꽤 많은 텐데 부족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퇴직연금을 좀 잘 활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퇴직자의 자산 중에는 가장 큰 게 이제 집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퇴직금인데요. 이 퇴직금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요걸 고민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퇴직금을 가지고 또 창업하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위험하긴 예, 창업을 해서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이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안정적으로 좀 연금을 굴리셔라.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 IRP나 아니면 연금저축 계좌에 넣고 그걸 좀 굴리라는 얘기인 거죠? 정답입니다. 아이고 뭐니 이렇게 제가 또 오래 했나 봐요. 이렇게 들으니까 딱 뭔지도 알겠고 그러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일정한 수입을 만드는 게 사실 좋잖아요. 네. 뭐 많은 돈을 벌면 좋겠지만 그게 매달 들쑥날쑥하면 이것도 또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소득 공백기를 메우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퇴직금을 활용하는 건데요.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라고 해서 세금을 내야 되지만 IRP로 이체하게 되면 이때는 이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가입자는 이렇게 IRP로 계좌를 퇴직금을 받은 다음에 요걸 이제 연금으로 잘라서 수령할 수 있는데 55세 이후만 된다면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서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내가 퇴직금이 만약에 3억인데 이 세금을 내게 된다. 그런데 퇴직소득세율이 뭐 10%라서 3천만 원의 세금을 낸다. 그러면 3천을 떼고 2억 7천만 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그냥 일시불로 받지 않고 IRP의 계좌에 집어넣었다. 라고 한다면 3억 원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세로 내야 할 3천만 원의 세금에 대해서 30%를 깎아주는데 연금으로 받을 때 30%가 깎인 2,100만 원만 세금만 내면 되시는 거죠. 심지어 이마저도 2,100만 원을 한 번에 떼는 게 아니라 연금을 받는 10년 동안 나눠서 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금 무이자 할부다. 그러네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총 퇴직금을 다 찾을 때까지 30%의 세금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제 3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30% 할인된 900만 원만 세금을 내면 된다. 네,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10년 동안 또 퇴직금을 넣고 연금으로 받으면서 돈을 굴릴 거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뭐 이자나 배당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10년 동안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전혀 세금을 떼지 않으니까 이중으로 또 세금 절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경험자로 말씀드리는데요. 네. 요거 위험한데 굴리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요걸 가지고 또 이렇게 그 금융업체에 있는 분들이 요거 좋다고 막 그래요. 절대 그거 하지 마세요. 저 지금 많이 났어요. 경험자는 절대 그거 하면 안 돼요. 내가 판단해서 하셔야 돼요. 그것도 그렇고 또 손이 안 나는 퇴직할 때쯤 거는. 되면 누군가 쓱 와서 같이 뭐 그럼. 창업해보자. 이것도 좀. 그 퇴직금이 마이너스가 나면요. 마음이 쓰립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마음 많이 쓰려 하셨거든요. 네. 자, 그래서 가교연금을 이용할 수 있는 2번째 방법은 퇴직연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3번째 사연 신재현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58세 자영업자입니다. 젊어서 가게를 창업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고 몸도 힘들어서 폐업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고 하니 65세부터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당장 수입이 끊긴다고 생각하니까 막막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하셨습니다. 야, 자영업자분들은 그렇게 했어요. 일단 퇴직금이 없잖아요.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실업급여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죠? 그러면 이거 어떡하나? 예? 이런 경우에 방법이 없을까요? 네, 은퇴자의 세 가지 자산, 집, 퇴직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이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입니다. 예, 노령연금을 조금 더 빨리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고민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기 수령 말씀하시는 거죠? 네. 최대 뭐 5년을 당겨 받을 수 있는 대신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좀 적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현행 제도 기준에서 60세까지 납부를 하고 의무 가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65세부터 수령하는 게 기본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조기 노령연금 제도를 활용하면은 실제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5년 일찍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무조건 5년으로 땡기는 게 아니라 1년만 땡길래요 한다면 그것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1년 당길 때마다 원래 받아야 될 연금의 6%가 감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5년을 당겨받으면 30%, 즉 100만 원을 받으실 분들이라면은 70만 원의 연금을 평생 동안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당장 돈이 좀 줄어든다고 해도 이제 돈이 없으면 네. 그래도 좀 당겨받고 싶을 것 같고. 그렇죠. 소장님도 조금 당겨 받으실 거라고. 네. 국민연금 맞아요. 저도 예전에 예, 그랬었습니다. 예. 사실 저도 그거거든요. 이제 노령연금이라는 게 내가 소득이 없을 때 쓰기 위해서 지금 붓고 있는 건데 그러면 소득이 없어서 걱정되는 그 순간에 빨리 쓰자. 조금이라도 젊을 때 조금이라도 빨리 받아서 조금 더 즐기자라는 생각에 당겨받을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사연을 보내주신 이분도 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조기연금은 사실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가능 조건이 별도로 있습니다. 일단 10년 이상 연금을 가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소득 조건을 충족하셔야 되는데 올해 기준 소득 조건의 경우 월 298만 9,237원 이하의 소득이라면 조기 노령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폐업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바로 이제 소득이 없어지는 건데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이게 책정이 되는 건지. 우리가 근로소득자는 월급이 딱 끊기면 그게 소득이 끊겼다라고 보는데 이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폐업을 하면 사실상 돈을 못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국민연금이든 건강보험이든 이 폐업 신고를 하시게 되면 그때부터 바로 이제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기연금을 받으면 감액된 상태로 받는 거면 그게 끝까지 그 감액된 상태로 받는 거예요? 중간에 원래대로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낙장불입이라고 하죠. 아이고, 딱 와닿네요. 그런데 원래는 낙장불입이었습니다. 네. 근데 너무 야박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의 선택 기회를 주는데요. 2017년 9월 22일 이후부터 네. 소득이 있든 없든 본인이 희망하면 저 다시 그냥 국민연금 재가입할래요. 이렇게 하시면 이 지급 정지가 됩니다. 조기 노령연금은 지급 정지가 되고 국민연금에 재가입하게 돼서 실제로 내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 나이가 되면 다시 연금이 지급됩니다. 요거는 이제 국민연금공단에서 계산해가지고 다시 지급해 주도록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기 노령연금 필요하시면 신청하셔가지고 생활비에 보태시다가 뭐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소득이 생기거나. 그래서 조금 여유가 생기시면 그때 가서 취소할 수도 있는 거니까 한 번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득 공백기 보내는 방법 좀 알아봤는데요. 끝으로 이제 언젠가 은퇴를 맞이하실 분들에게 짧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 나 이제 와서 너무 이제 준비도 안 돼 있고 너무 막막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사실상 준비 많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그 집, 퇴직금, 국민연금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그 소득 공백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시면은 아무래도 안정적이고 탄탄한 노후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래 사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장수하십니까 물어보면 난 일을 손에서 놓지 않아서 그래. 맞아요. 끝까지 네. 일하는 게 좋은데 그 일자리가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연입니다. 오늘은 만물이 잠에서 깬다는 절기 경칩입니다. 전국에 겨울잠을 깨우는 봄비가 내릴 텐데요. 어젯밤 남부를 시작으로 오늘 오후에는 서울 등 중부에도 빗줄기가 확대됩니다. 내일까지 제주에는 최고 6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해안가를 따라서도 많게는 30mm가 예상됩니다. 날이 풀려서 대부분 비로 내리겠지만 강원 산간에는 최고 15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비가 와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아침에도 대부분 영상권에서 시작을 했고요.
자세한 지역별 낮 기온 보시면 서울과 부산 11도, 대구는 9도로 날이 포근하겠습니다. 해안가와 제주에서는 강한 바람을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곳곳으로 강풍특보가 내려진 만큼 안전사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비는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일부 동쪽 지역에서는 목요일까지 눈비가 길게 이어질 텐데요. 기상정보 미리 확인하셔서 우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고 그러네요. 네, 봄을 알리는 비가 아닐까 네.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요. 지역에 따라서는 꽤 많이 온다고 하니까요. 외출하실 때 기상정보 확인하시고 우산도 하나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